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11년 3월 23일 로스앤젤레스의 사이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네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얽힌 진짜 이야기는 2년 전 유언장에 담긴 비밀스러운 지시에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학자들과 팬들을 놀라게 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사랑, 리처드 버튼 옆 스위스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 유일한 남편이라고 했던 마이크 토드 옆에도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마이클 잭슨 옆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할리우드의 여왕과 팝의 제왕 별난 슈퍼스타 커플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단순한 홍보 전략이나 외로운 두 영혼의 만남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 마이클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알아봐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네버랜드의 게스트룸을 그녀의 눈동자 색깔과 똑같은 보라색으로 칠해준 것도 그였고, 나의 진정한 사랑에게 라는 아무도 그 의미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데 단어가 적힌 사인 사진을 선물한 것도 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라스피크 눈빛 뒤에 숨겨진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G8세에 겪은 잔혹한 폭행으로 첫 임신이 파탄난 사건부터 오후 3시 47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전설적인 우정을 산산조각낸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이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23시간 동안 감금했던 사건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그 아름다움에 의해 파멸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남자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32년 레온대온 엘리자베스 로즈먼드 테일러는 햄스테드에서 미국인 부모 미술품 거래상인 프란시스 테일러와 은퇴한 배우인 사라 소더른 사이에서 태어났다. 생후 8일 동안 엘리자베스 눈에 을 뜨지 않았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엘리자베스는 속눈썹이 두 줄로 나 있는 희귀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일 정도로 짙은 푸른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자 가족은 로스앤젤레스로 피난했습니다. 헤다 호페어 같은 할리우드 칼럼니스트들은 7살 소녀에게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엘리자베스는 영화 내셔널 벨벳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고, 이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프란시스 테일러는 세련된 베벌리 힐스 사교계 인사로 변신했지만 사생활에서는 변덕스러운 알코올 중독자였다. 1984년 어느 날 밤 12살 된 딸 엘리자베스가 MGM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녀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프란시스는 격분하여 딸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쳐 턱뼈를 부러뜨렸다.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남은 생애 동안 만성적인 턱 통증과 견딜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수십 년 후 자녀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을 때, 그녀는 12살 때 아버지에게 당한 고통을 잊기 위해 처음 복용했던 바로 그 진통제에 심각하게 중독된 채 발견되었다. 1999년 그녀는 바버라 월터스에게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9살짜리 딸이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폭력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화했다. 이것이 그녀 파멸의 씨앗이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남자를 선택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날 이유를 찾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40살의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그늘과 스튜디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났고 힐튼 호텔 제국의 상속자인 콘레드 니키 힐튼 주니어를 만났다. 대중에게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1950년 5월 6일 올해의 결혼식으로 불리며 결혼했다. 하지만 퀸 메리호에서의 신혼여행은 지옥으로의 추락이었다. 니키 힐튼은 도박 중독자이자 헤로인 중독자였으며 아내의 명성에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들 앞에서 아내를 버릇없는 어린 여배우라고 모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나의 결혼 생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은 수십 년 후 법적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 직후 임신을 했고, 니키는 술에 취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엘리자베스의 배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고통은 극심했다. 엘리자베스는 간신히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아기를 잃었다. 몇 년 후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다. 변기 속에서 아기가 보였어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몸을 깨끗이 씻고 약을 먹은 다음 날 그녀는 MGM 미소를 지었다. CO는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18살에 극심한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힐튼과 이혼했지만 그녀가 얻은 교훈은 위험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안전 비극 그리고 데비 레이놀즈의 배신. 평화를 찾던 엘리자베스는 자신보다 순수살 연상인 온화한 영국 배우 마이클 와일딩과 결혼했다. 두 아들을 낳았지만 22살이 되자 열정 없는 결혼 생활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이크 토드를 만났다. 마이크 토드유는 마치 회오리바람 같았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다. 그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8 공도전명의 하객을 초대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호두만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 엘리자베스는 13개월 동안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러던 1958년 3월 22일 토드의 개인 비행기 럭키 리즈호가 뉴멕시코에 추락했다. 생존자는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슬픔은 원초적이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울부짖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국의 연인으로 불리며 영화 Singing in the Rain의 스타였던 데비 레이놀즈가 그녀 곁으로 달려왔다. 데비의 남편이자 유명 가수인 에디 피셔는 마이크 토드의 절친한 친구였다. 에디는 엘리자베스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을 양분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1958년 9월 데비 레이놀즈는 에디의 늦은 귀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후 3시 47분 뉴욕에 있는 그의 호텔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에디가 전화를 받았지만 데비는 배경에서 익숙하고 관능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누구세요, 자기?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이 스캔들은 1950년대의 브란젤리나 스캔들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이자 가정 파괴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에디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시체 애호증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크 토드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몸을 통해 되살리려 했던 것이죠. 결혼 생활은 파탄이었습니다. 에디는 통제적이고 병적으로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엘리자베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넌 너무 아름다워. 1962년 엘리자베스는 역사상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든 영화인 클레오파트라 촬영을 위해 로마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리처드 버튼을 만났다. 두 사람 사이의 케미는 너무나 강렬해서 첫 스크린 키스 장면에서 감독이 컷들 외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놀란 침묵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몇 분 동안 키스를 이어갔다. 그들의 분류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바티칸은 공식 성명을 통해 그들을 음란한 방탕으로 규탄하고 파문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스카치 위스키 다이아몬드 그리고 고성이 오가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리처드는 자신의 외도를 사과하는 수단으로 보석을 이용했다. 1969년 그는 아내에게 400년의 왕실 역사를 지닌 55캐럿짜리 진주 라 페레그리나를 선물했는데 이 진주는 한때 스페인의 필리포스 2세가 소유했던 것이었다. 레온데온의 한 호텔에서 어느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침대 옆 탁자에서 진주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당황한 그녀는 정신없이 찾아 헤매다 하얀 푸들 슈거가 구석에서 무언가를 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100만 달러짜리 진주였습니다. 푸들이 장난감을 삼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그녀는 나중에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33카레어짜리 크루프 다이아몬드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다이아몬드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나치의 무기를 공급했던 가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유대교로 개종한 남자가 나치 다이아몬드를 끼고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수였다. 하지만 보석도 술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이혼했다가 아프리카 사막에서 재혼했고 몇 주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와 함께 살 수도 없고 그 없이 살 수도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완벽한 지옥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엘리자베스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존 워너 상원의원과 결혼했지만 버지니아에서 외로운 정치인의 아내로 살면서 침묵을 잇기 위해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체중은 급격히 늘어났고 약물 중독은 더욱 심해졌다. 1982년 11월 그녀의 네 자녀인 마이클 크리스토페어 리자 마리아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끼리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가운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 어머니 앞에 그들은 섰습니다. 엄마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저항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3번이나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문을 지켰습니다. 23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엘리자베스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베티포드 센터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곳에서 집단 치료를 받던 중 그녀는 마지막 남편인 레리 포텐스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20살 어린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여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 렌치에서 열렸고 마이클은 신랑 들러리로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5년은 엘리자베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해였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던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사망한 최초의 유명 스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전체가 동성 전염병이라는 공포에 떨며 침묵을 지키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에이즈 연구재단을 설립했고 이후 자신의 재단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접촉만으로도 죽음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 그녀는 장갑이나 마스크도 쓰지 않고 병원을 찾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위기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그녀 곁을 지킨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는 공통된 트라우마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다. 둘 다 아역 스타였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으며 스포트라이트에 휘둘려 어린 시절을 잃었다. 1984년 영화 스릴레오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유명인이 아닌 생존자로 보았다. 우린 똑같아. 엘리자베스가 언젠가 말했다. 아홉세일이라는 건 어린 시절이 아니잖아. 마이클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말했다. 나도 매일 그렇게 느껴. 우리 같이 두려워하자. 마이클의 어머니 캐서린은 엘리자베스를 공개적으로 질투하며 마이클이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아닌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엘리자베스를 떠올리도록 네버랜드의 침실을 엘리자베스의 눈 색깔과 똑같이 칠했습니다. 1993년 마이클이 아동학대 혐의에 직면했을 때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35번째 생일을 맞아 싱가포르로 날아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아이를 해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라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마이클의 진통제 중독이 위험해졌을 때 엘리자베스가 겪었던 것과 같은 싸움을 그녀는 직접 나서서 그를 재활시설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마이클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1999년 마이클이 그녀에게 청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이클은 부인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만 말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TV로 생중계된 공개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공개적인 소동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년 후 그녀의 심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유럽식 장례의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유하려 하지도 바꾸려 하지도 구원하려 하지도 않았던 그 남자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텔레오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포레스트 런 메모리얼 파크의 대형 영묘에 안장되었는데 이곳은 마이클 잭슨이 잠들어 있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이 15분 늦게 시작되기를 원했는데 그녀의 대변인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에도 늦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녀의 네 자녀는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향수는 여전히 연간 6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석 컬렉션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3,7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죽기 몇 년 전 라이자 미넬리에게 쓴 편지, 한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용감한 여성으로서 우리 둘 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삶을 바로잡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고 그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평생 동안 약과 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들, 그리고 현실보다 더 눈부신 보석으로 자신의 악마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1944년 아버지에게 턱뼈가 부러진 날 이후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마이클 잭슨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에는 결혼 증명서나 육체적인 친밀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곁에 있어 주는 것, 변함없는 충성심,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에도 언제나 곁에서 당신의 조각들을 모아줄 사람이라는 확신뿐입니다. 그녀는 마이클 곁에서 편히 쉬기를 택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아름다움만을 앗아가고 그녀의 고통은 외면했기에 그가 그녀의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